안녕하세요. 저, 오늘이 소프트웨어랩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어, 아, 다음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가 시험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고, 어, 예, 그동안, 여기까지 같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머신러닝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슈퍼바이즈 러닝 2시간 동안 살펴봤고 마지막에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 이제 지도도 안 받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뭐였냐면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에 아예 답이 있었잖아요. 네, 훈련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있었고 그거에 맞는 출력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 데이터가 지 스스로 답이 붙어 있는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지가 그 답에 의해서 이제 학습 과정이 지도를 받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어느 뭐 그 지도 없이 이제 지 스스로 학습을 한다니 더 이제 어렵게 들리죠. 더 어렵게 들리는데 그 그렇게 들리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닙니다. 비슷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그거를 받으시나요? 그 어느 과목은 몇 호로 오고 이런 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안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려고요. 그 다음 원래 강의실에서 하는데 그두 반에 나눠서 할 것이고 뭐 어떤 분이 어디로 가고 하는지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강의실은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지침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보내드렸을 텐데 꼭 읽어보시고 뭐 되게 많거든요. 그게 교수용 지침도 있고 조교용 지침도 있고 그 학생용 지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먼저 하고 문 들어올 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황하느라고 시간 쓰면 불리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 오실 수 있는 건 작성해서 오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 시험이 걱정되는 분들은 아니면 저희가 증세가 있어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비대면 시험을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내용은, 수업 내용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슈퍼바이즈가 빠진, 그냥 지가 알아서 배우는 그런 문제인데, 뭐, 이름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를 몇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을 굉장히 양이 많은 그 분야, 언슈퍼바이즈 러닝 분야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내용,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한 시간에 하겠어요. 한 시간,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들, 이제 그거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뭐, 쉽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이제 비교를 여기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보면 옷이랑 신발이랑 이런 이미지를 놓고, 그 이미지 데이터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답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건 신발이다. 이건. 그, 그, 그 페어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수렴시키고 이랬었는데, 그 이제 답이 없는 경우죠, 여기는. 그러니까 저번 문제 같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 같으면 이미지들만 쭉 있고, 이게 옷인지, 윗돌인지,
바지인지 이런 답을 안 가르쳐주고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처럼 당연히 못하겠죠. 뭐 그냥 이미지만 있는데 이게 옷인지 바지인지 알 게 뭐예요. 모르고 여기에서는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답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뭐 답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이미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하셨던 거 생각해 보면 윗도리들은 뭔가 다 비슷한 어떤 특징이 있었고 신발은 또 신발끼리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은 바지 이런 것들도 뭐 옷 같으면 이미지에서 딱 봤을 때 좌우 대칭으로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윗도리 같으면 팔 쪽에 몸통 쪽, 팔 쪽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신발 같으면 딱 이미지를 봤을 때 좌우 대칭이 아니고 한쪽엔 발목이 붙어 있고 한쪽엔 코가 있고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발목이 없는 신발 뭐 슬리퍼였고 그래서 어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딥러닝은 그 우리가 사람 같으면 뭔가 훈련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봐서 이제 팔이 붙어 있고 뭔가 몸통이 있으면 윗도리 대칭이 안 맞으면 신발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지금 몇십 년 동안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딥러닝은 그냥 있던 그 우리 6만 장 데이터만 가지고서 그런 그 분류를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뭐 10가지 클래스로 구분이 됐었나요? 작년에? 이제 그런, 저번 시간에. 그 정도로, 뭔가, 어, 이게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랑 이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애가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뭔가 그 이미지를 다른 공간에서 표현해 보면 뭐몇 개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답을 안 알려줘도 할 수 있는 거죠.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뭐 그 데이터들 중에서 뭔가 특이한 걸 찾아낸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10,000명의 우리 그 학교에 있는 그 은행에서 우리 학생들의 은행 계좌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굉장히 뭐 보통 학생들의 그냥 금융 거래를 보면 기록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은행 기록들이 계좌의 거래 기록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보통의 학생들의 기록이 다 있을 것이고 보면은 그 은행 계좌에 보면 그 선생들의 계좌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계좌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계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 계좌의 그냥 거래 리스트만 가지고 답을 안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쭉 보면 이건 학생인 것 같네. 이거는 뭐 선생인 것 같네. 뭐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보면은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씩 월급이 들어온다. 그럼 학생은 아닌 것 같고 뭐 한 학기에 한 번씩 뭔가 큰 돈이 나간다? 그러면 학생 거,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런 비슷한 구분 방법을 찾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입력 데이터의 이제 뭐 구조를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 그 구조를 알면 뭔가 데이터가 없어졌을 때 다시 채워넣을 수도 있겠죠. 그 모델을 내가 수립한 게 되니까. 아니면 뭐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낸다. 그 은행 계좌들 쭉 뭐 몇만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 기록을 봤더니 이거 되게 이상한 기록이 있네 하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겠죠. 보면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많이 다른 경우 아니면 뭐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 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니면 카드 회사에서 카드가 도난돼서 내가 평소 쓰던 패턴하고 다른 어떤 사용이 나타나면 저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은행 계좌
거래를 보고서 이거 뭐 의심이 가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규칙, 그 비정상을 찾아내는 규칙 있잖아요. 얼마 거래 이상이 뭐 새벽에 일어난다, 뭐 이런 좀 이상한 거고 그런 규칙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보고 이 모델이 알아서 그걸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의 계좌인지 직원의 계좌인지 학생의 계좌인지 아까 제가 그 구분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기에 한 번씩 큰 돈이 나간다. 매일 술값이 나간다. 뭐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대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그 구분 규칙을 알아내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컴퓨터가 그 구분 규칙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거는 뭐 김종환의 목소리다.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뭐 박종건의 목소리다. 이거는 뭐 윤소미의 목소리다.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보고서 사람의 이름은 말은 못하지만 그 세 개가 다른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많이 설명을 드리질 않고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싶어요.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 2차원 상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쭉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이 뭐 키, Y축이 몸무게 이렇게 하면 뭐 모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거를 다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뭔가 구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간단한 뭐 차원 2개짜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차원이 굉장히 많은 문제.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영상 데이터라든지 이것들 많은데 지금 이 개념을 설명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로 내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하는 숫자가 뭔가요? 이거를 그냥 평균의 위치를 찾으면 굉장히 좋은 대표점이 되겠죠. 아니면 요 가장 큰 자리들 x가 한 5 정도 되고 y가 4 정도 되는 지금 이렇게 비대면 강의는 이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평균점을 내 대표점으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뭐 그것도 방법이고 뭐 대표점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점도 좋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요 점, 요 x점. x점은 이거보다는 모든 데이터들이 내 그 분홍색 x를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뭐 얘기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데이터를 대표점 4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박스를 치면 내 데이터가 항상 내가 훈련한 데이터는 적어도 항상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을 뭐 어떻게 세우느냐, 그건 이제 설계하는 사람 나름이겠죠. 이 경우 같으면
주황색 같으면 그냥 한 점으로 표현을 한 거고, 표현을 하고자 한 거고,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쓴 것 같으면 이제 바운딩 박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놓으면 이 주황색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다음 문제 보면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데이터가 좀 더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데이터인 것 같고, 데이터가 뭔가 어디 뭐랄까요? 이 세 가지 그룹의 다른 세 가지 학과의 학생들로부터 어떤 수집된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른쪽이 뭐 술 먹는 시간, 뭐 위쪽이 뭐 그러니까 수직축이 뭐 잠자는 시간, 이렇게 하면 학과마다 이제 다른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밤새기를 뭐 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밤을 많이 새는 학과 학생들은 어디 다른데 이렇게 모여서 찍힐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좀 더 다른데 이제 모여서 찍힐 것이고,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면 지금 얘는 이제 세 그룹으로 모델을 표현한 거죠. 내가 파란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 전체를 그냥 세 점으로, 빨간 점, 주황색 점, 녹색 점, 이 세 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여기 적혀 있기를, 그런 말을 쓰나? 여기 K-means 모델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그냥 컨스탄트 모델이라고 불렀고, 별거 아닌 거를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여기 100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뭐 100만 개씩 되고 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다 들고 다니니까 그거는 뭐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 애를 적당히 잘 모델링해서 적은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걸 들고 다니면 좋으니까. 얘는 이제 주황색 점으로 한 점으로 모델링 하면서 이 100개의 데이터를 그냥 한 개의 데이터로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얘는 이 K-means 모델에서, 이거는 뭐 바로 이해하실 수 있듯이 그냥 평균이 K-개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K가 3인 모델로 맞춘 거죠. 지금 데이터가 파란색 데이터가 쭉 있었고, 그러면 이쪽은 뭐 왼쪽 위는 녹색, 오른쪽은 주황색, 아래쪽은 이제 빨간색 그룹으로 이제 내가 그룹을 지어서 평균 3개로 내가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명, 아까 뭐죠? 그 은행 데이터에서 학생인지 교수인지 직원인지, 교수하고 직원은 비슷하겠네요. 월급 받고 뭐 이런 게 돈 나가는 것도 비슷하고 할 테니까. 좀 아닌데. 그래서 그냥 수면 시간하고 뭐 술 먹는 시간, 이거를 세 가지 학과에서 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수집을 했다 쳐요. 근데 그 조사를 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누군지를 안 하고 그냥 답만 이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그냥 이 세 개의 모델이 그냥 뭐 각 학과당 뭐 100명씩이라고 치면 300명의 그냥 설문조사 데이터, 그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한 데이터만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의 300개가 누가 어떤 과에서 온 건지는 이제 모르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언슈퍼바이즈 러닝 문제는 뭐냐면, 그 3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포인트, 그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룹이, 걔가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잘 봤더니,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더라. 그럴 때, 그 각 세 그룹을 대표하는 이제 모델들, 결국은 세터 1, 세터 2, 세터 3, 평균 모델을 찾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300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 컴퓨터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셀은 아예 그냥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 100개의 데이터는 1번 그룹이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 50개의 데이터는 2번 그룹, 그다음에 세 번째 200개의 데이터는 3번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각 그룹끼리 평균을 해서 이제 녹색 점, 주황색 점, 빨간색 점을 이제 찍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 건너뛰고 예, 이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 설문조사표를 300명 거, 200명 거였어요. 지금 50개, 100개, 150개, 250명인가요? 하여튼 그만큼 이 파란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일은 이거를 대표하는 모델들을 찍고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있었던 거. 이 파란색, 녹색, 주황색, 빨간 점을 이제 세 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찾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녹색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잠을 몇 시간 자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학생이 만약에 입학을 했을 때 어느 그룹에 친구를 지어주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룹만 보고서 그룹 지어진 이제 대표값들만 보고서 이게 어느 학과겠구나, 어느 학과 학생들이겠구나 이렇게 미루어서 이제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여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특징을 설명해라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에서 지금 그래서 아까 K-민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K개로 이제 나눈 건데,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거 돌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위에 적혀 있던 K-민스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놓은 게 여기 셀인데요. 우선 지금 얘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처음에 랜덤하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랜덤하게 그 모델 3개를 잡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주황색, 빨간색, 갈색 이렇게 세 점을 그냥 랜덤한 센터들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에, 그러니까 다른 세 센터보다 빨간색에 가장 가까운 애들은 그냥 빨간 그룹이라고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직 처음은 랜덤하게 그냥 센터 3개를 위치시키고 그 점에 그 센터들에 가장 가까운 애. 여기 볼게요. 지금 첫 번째에서 센터 3개를 랜덤하게 잡은 다음에 그거를 보면 이렇게 공간상에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랜덤하게 3개가 잡혔으면.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 수직 이등 센터들 간의 수직 이등 분선을 쭉 그리면 여기 이제 둘 사이에 수직 이등 분선을 쫙 그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항상 주황색보다 빨간색에 가깝고 반대쪽에 여기 있는 것들은 항상 빨간색보다는 주황색에 가깝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 2개 가지고 수직 이등 분선을 쭉 그리면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쪽 영역 있는 것들은 세 센터 중에 주황색에 가장 가까운 그룹이니까 얘네들은 주황색 그룹이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수직 이등 분선을 그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빨간색에 제일 가까운 애들, 얘네들은 갈색에 제일 가까운 애들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그래서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보라색들은 다 갈색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건 뭐 알고리즘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잖아요. 각 포인트들 뭐 데이터별로 세 센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한테 그냥 그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되었으면 요 보라색만 가지고, 보라색이 한 그룹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걔들을 이제 그 보라색 이름표가 붙었으니까 이름표 붙은 애들끼리 평균을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갈색, 파란색끼리 이름표 붙은 애들끼리 그냥 평균을 계산하고, 여기는 녹색으로 붙은 애들끼리 그냥 평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센터를 다시 옮기는 거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옮겨놓은 센터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새 센터가 잡혔으니까 또 각각 수직 이등 분선을 그려서, 아까랑 구분선이 바뀌었죠. 아까 첫 번째 구분선은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었고, 두 번째 구분선 센터가 바뀌었으니까 뭐 바뀌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면 구분선이 바뀌었으면 다시 또 그룹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또 파란 애들끼리 평균 내고, 보라색 애들끼리 평균 내고, 녹색끼리 평균 내고, 그 평균으로 내 센터들을 다시 모델 센터들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옮겨졌고, 얘는 이쪽으로 옮겨졌고, 얘는 이쪽으로 옮겨졌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그어졌어요.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또 새로운 구분면이 생겼고, 걔를 가지고 그룹 다시 짓고 센터 다시 계산하고, 그걸 쭉 6번, 5번 반복, 6번 반복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그룹에 센터가 포함이 되었으면 이 수렴이 더 이상, 이제 센터들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4번하고 5번하고 0번째에서는 여기 랜덤하게 초기에 잡았던 센터들이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바뀌었고, 두 번째,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세 번째, 네 번째만 해도 좀 움직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적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이후로 넘어가도 계속 이제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의 결과를 내가 새 그룹이라고 정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다. 이는 또 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향을 대표하는 애들은 요점들이지, 센터들인 거죠. 아주 학과의 그 인싸들이 그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하여튼 이런 작업들을 가장 간단한 지금 K-민즈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이런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2차원상에서 표현을 했지만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그 슈퍼바이즈 러닝 공부할 때 피처라는 거 나왔잖아요. 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숫자들, 로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부르고, 그놈이 결국에는 그 러닝 모델, 학습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이 되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여기 피처가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었고, 이제 고차원이라도 이 점들 간의 거리는 그냥 똑같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곱합해서 스퀘어 루트 씌운 그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그 거리를 계산해서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고차원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가 아니죠. 똑같이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사용이 되는, 쉽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실습, 좀 더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실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는 제가 이거를 보면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이 반복 계산하는 이 과정을 의미하고 지금 이터레이션 넘버 0부터 1, 2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6번까지 이 반복을 해서 수렴을 얼마나 잘 하나 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 어사인먼트 스텝이라는 것은 그냥 가까운 점들을 가까운 센터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센터로 어사인 해주는. 얘는 녹색 그룹, 얘는 뭐 무슨 과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스텝이라는 것은 그거죠. 새 센터가 정해지고 새 그룹이 다 지어졌으면 그냥 평균을 계산해서 새 센터를 만들어 버리는. 알고리즘 쭉 제가 간단하게 구현을 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 툴박스 패키지에 머신러닝 패키지에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냥 쓸 겁니다. 그거를 보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클러스터링 어떤 서브 패키지를 불러 쓸 것이고 거기에 보면 kmeans라는 함수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구분 짓고자 한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개수 k개 지금 3이죠. 보면 여기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3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6번까지 이터레이션 해라. 그리고 fit 이거는 우리 거기에도 피치한 거 나왔죠. 저번 시간에도 딥러닝 할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맞춰라 하는 거죠. 이제 이 6가지 새 센터 모델에 K민지 알고리즘 돌려서 답을 달라 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막 이터레이션 하고 뭐 어사인 하고 업데이트 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한 줄로 완료가 됐고 거기에 이제 모델에서 클러스터 센터들을 출력을 해보면 이 아까 그 세 개의 센터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C는 이제 모델에 우리가 어사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어떤 그룹이고 어떤 데이터 어떤 그룹이고 다 어사인 해주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C인 거.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는 이 X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기에서 2차원 데이터를 쭉 쌓아놓은 거. 250개인지 300개인지를 쭉 쌓아놓은 그거였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 그 피처 매트릭스, X 매트릭스 있잖아요. 데이터 피처들이 쭉 쌓여있는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고, 이게 보면 피처가 얘를 보면, X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은 X가 2차원인데, 첫 번째 인덱스가 이게 가로축이냐, 세로축이냐고, 두 번째 인덱스는 데이터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피처의 디멘전이 첫 번째 인덱스고 데이터의 디멘전, 데이터의 개수가 두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얘는 납작하고 긴 어떤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X가. 그리고 scikit-learn의 이 함수는 걔를 트랜스포즈 해놓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데이터 개수가 나가고 오른쪽으로 피처 개수가 나가는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이걸 괜히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트랜스포즈가 붙었는데 저번 주에 우리 X 매트릭스 같은 그 형태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붙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하여튼 그 센터랑 그 250개의 데이터가 다 각각 어떤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는지 계산을 다 해주죠. 그냥 플롯 해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습에서는 이 함수를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림 그린 결과가 뭐 우리 아까 본 거나 크게 다르지 않죠. 이 K민지 문제는 이 센터 찾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 보여드린 이 K-민즈 알고리즘 통해서 간단하게 이터러티브하게 이렇게 이터레이션 계속 돌리면서 어딘가로 수렴하기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맞는 점을 찾지는 못하는데, 계산이 원체 간단하니까 많이들 쓰이는 거죠. 항상 같은 점을 못 찾으면,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랜덤하게 이걸 뿌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다시 뿌리고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돌려보면 또 다른 데로 수렴을 하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뭐 더 해보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개수를 바꿔보든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내가 처음엔 3개로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도 클러스터 2개로 묶어라 하면 2개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 아까 하나도 안 해서 했나? 있습니다. 이 X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다 실행했었구나. 보면 3개 그룹으로 6번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시켰어요. 3개는 항상 비슷한 결과를 찾는 것 같긴 한데, 아주 바보짓을 제가 랜덤 넘버를 계속 똑같은 시드 가지고 만들어서, 아니네. 보면 거의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오네요. 이게 3개가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2개로 그룹을 만들고자 하면, 2개, 2개도 뭐 볼만하네요. 이렇게 위에 2그룹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구분을 지은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개. 그럼 이걸 4개로 하고자 하면, 이 아래 2그룹은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처럼 보이는데, 얘는 굳이 내가 4개로 나누라고 했으니, 이제 이런 결과를 출력한 것이죠. 사이키드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시 3개로 바꾸고, 네, 이런 결과 나왔는데, 아까 세트하고 C, 여기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기나 할까요? 세타가 센터라고 했는데, 제 키보드가 세타를 출력해보면 지금 3개의 센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센터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센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컬럼이 첫 번째 센터고, 두 번째 컬럼은 1.79하고 0.86이니까 1.79하고 0.86. 그러니까 빨간색 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색 센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얘가 학습된 레이블들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 데이터는 1번 그룹, 0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해당한다고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복잡하지도 않지만
뭐 쓸 거 없이, 그러니까 만들 거 없이 있는 걸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제를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서 불러보시면 한번 첫 번째 셀 실행해 보세요. 어떤 데이터 파일을 읽었는데 이름이 뭐 피파 19 데이터 이런 걸로 봐서 위에 적혀 있네요. 13,000명 축구 선수의 데이터들을 불러왔습니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나 살펴보면 이제 로 방향이 이제 각 선수들이고 여기 보면 뭐 아이디 이름 있고요. 뭐 메시, 호나우두, 뭐 네이마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이, 사진 지금 없고 국적 또 사진 있네요. 나라 사진인가 그 국기 사진인가 보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점수 총점.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의 뭐랄까 능력치 점수들을 표현해 놓은 데이터인 거예요. 진짜 축구 선수는 아니고 데이터는 아니고 그 게임에서 사용되는 피파 게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소속 구단 그리고 구단의 로고 그다음에 뭐 사람의 연봉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그다음부터가 아니고 이제 보면 쭉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나오고 여기 보면 키 나왔고 몸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이게 뭐 LSST 뭐 RS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을 어느 포지션에 이게 다 포지션 이름이거든요. 어느 포지션에 놓으면 몇 점짜리 선수가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고 그것보다 내가 이제 우리 이 과제에서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크로싱부터 해서 피니싱, 헤딩 정확도, 숏 패스 정확도, 발리, 드리블링 뭐 이런 각 축구 기술에 대한 각 선수의 점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메시였죠. 메시가 뭐 어떤 기술을 잘 쓰든 뭐 드리블 점수 굉장히 높고 헤딩 점수는 별로 안 좋다고 나왔네요. 헤딩 70점이라고 나오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쭉 온갖 이제 뭐 순간 가속력, 볼 컨트롤, 그다음에 속도, 민첩성 이런 것들 온갖 점수들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마지막에 보면 GK 그러니까 보면 메시 같은 경우는 GK 다이빙 이 다이빙에서 잡는 그 능력이 6점밖에 안 돼요. 당연하지 얘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골키퍼인 선수들은 이 점수가 되게 높겠죠. 네 번째 줄 같으면 골키퍼인가 보네요. 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GK 점수가 90점수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수십 가지의 점수들이 이제 각각 선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피처들의 한 로는 레코드 하나고 로 데이터, 로 레코드 하나고 그거에 대해서 수십 가지의 피처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려는 건 뭐냐면 이 뒤에 데이터 여기 보면 아까 크로싱부터 피니싱에 쭉 다 긁어와서 이 GK 리플렉스까지 이 데이터를 다 긁어와서 그러면 이제 피처들이 쭉 있는 뭔가 매트릭스 피처 데이터가 있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이 13,000명의 선수들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까 크로싱부터 GK 리플렉스까지 34개 컬럼을 다 그냥 긁어와서 그러면 이제 그게 피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없어요. 그 피처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사이킷 런 패키지 아까 K-민스 돌린 것처럼 그래서 13,000명 선수를 6그룹으로 구분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 6그룹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룹 0부터 그룹 5까지가 있는데 그 각 그룹 선수들이 가장 잘 쓰는 기술 5개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6개의 그룹 했으면 각 그룹에 센터 있을 것이고 그 센터에 온갖 피처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평균값. 그걸 보면 첫 번째 그룹은 뭐 어떤 점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그 선수들의 그 평균적인 점수가 가장 높은 5가지 기술을 골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골라봤더니 지금 답만 우선 이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0번 그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GK 기술들만, 골키퍼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알아서 그룹이 된 거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뭐 골키퍼 그룹은 뭐 GK 리플렉스가 뭐 80점 이상의 선수들을 다 모아라 이런 기준을 내가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만 넣어줬는데 지가 알아서 이런 6개 그룹으로 0번 그룹은 굉장히 잘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GK 골키퍼들만 이렇게 쭉 1번 그룹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이제 얼마나 민첩하냐. 그리고 두 번째가 순간 가속력이고 그리고 달리기 속도, 밸런스는 뭐죠? 밸런스도 어떤 기술인가 본데. 그리고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1번 그룹에는 뭔가 공격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비슷한데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걸로 봐서 수비수들이 뭔가 이제 그룹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3번 그룹은 헤딩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주로 공격수로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서 제가 각 그룹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뽑아서 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 링크에 가보시면 이 각 포지션들의 약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가 스트라이커, GK가 골키퍼였고 그다음에 D가 백으로 끝난 애들은 이제 수비수 거고 이제 LR은 첫 번째 글자는 별 중요하지 않겠네요. 기술 이제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포지션이냐 이런 건데 이제 W 같으면은 이제 좀 미드필더 공격형 뭐 미드필더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뒤에 윙, 포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라이커 직전에 이제 전방 공격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들을 좀 해보고자 2개밖에 없네요.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기술들을 잘 쓰는지를 각 그룹이 어떤 기술을 잘 쓰는지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 이게 뭐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위에 데이터에 보면 실제 그 선수가 어떤 포지션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적혀 있는 컬럼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포지션이라고 있죠. 보면 첫 번째 선수는 라이트 포워드, 두 번째 스트라이커, 레프트 윙, 네 번째 골키퍼 맞네요. 아까 골키퍼 점수만 높더니. 그래서 그 6개 그룹을 나눴으니까 그 그룹에 어떤 선수들이 진짜 실제로 어떤 포지션 선수들이 그룹핑이 되었는지 요 포지션 컬럼을 가지고 한번 분포를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000명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요만큼 있고 골키퍼 요만큼 있고 보면 뭐 100이 가장 골키퍼랑 가깝고 M이 중간이고 그리고 W하고 S가 좀 더 앞쪽 공격 쪽이고 이런 거 있죠. 저도 축구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각 그룹이 어떤 선수들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 내 분류가 맞는지 뭐 말이 되는지 아니면 엉뚱한 분류인지 내가 적당히 문제를 잘 풀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0번 그룹을 봤더니 100% 골키퍼 선수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키퍼는 그 스킬들이 다른 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굉장히 분류하기 쉬웠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34컬럼이니까 34차원의 피처 공간을 가지고서 이 분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34개의 피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수업 자료에서 2차원에서 했던 걸 그냥 34차원에서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카테고리는 보면 미드필더들이 있고 또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게 있고 막 그래요. 좀 공격 선수들이 있고 수비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1번은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고 2번 그룹은 다 M 아니면 B로 끝나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수 위주로 2번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구나. 말이 되네. 내가 분류한 게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3번 그룹은 수비수가 더 많은, 더 수비수. 완전 진짜 알짜 수비수들만 이렇게 그룹이 된 것 같고 4번은 완전 공격수들이 대부분이죠. 5번은 뭐 수비 위랑 비슷하네요. 2번 그룹이나 5번 그룹이나 비슷한데 5번은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6그룹으로 나눠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걸 5그룹으로 또 해보고 보면은 5번 그룹이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잖아요.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도 있고 왜 보면 공격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여러 그 그룹 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이제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처럼 파이 그림은 뭐 잘 안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실습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이어서 좀 쉬셨다가 시험이란다.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시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시험 전 마지막 시간이라 여러 번 강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꼭 조심하시고 하여튼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대책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저희가 위생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알려주시면 그거 집에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학교에서 공고가 갔을 텐데 그런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시험을 비대면으로 봐야 하는 이유 같은 걸 적어서 본인이 서명해서 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뭐 양식을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시험을 아직 14번째. 오늘까지 제출해야 돼 있어요. 다음 시험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것도 나올 수가 있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때 이제 과제들 잘 하셨으면 해보실 수 있게 뭐 아예 막 안 배운 우리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요 소프트웨어 랩 실습 중에 수업 내용 중에 제어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잖아요.
제어공학에서 다루고 뭐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배웠는데 이제 그런 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괜히 자동제어 들은 학생만 더 유리하게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예, 예 과제랑 비슷하게 시험 문제 아직 안 냈는데요. 예 과제랑 비슷.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 성적은 웬만하면 잘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괜히 또 괜히 몰래 막 베끼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애플 받지 마시고 성적은 성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직하게 못하게 하는 학생은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에도 중간고사 그 과목은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너무나 비대면으로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티가 나는 것들은 그냥 다 점을 드렸습니다. 네, 컴퓨터 시험은 그냥 다 컴퓨터 켜놓고 하시는데 친구들이랑 그 메신저만 하지 마세요. 그 시험 뭐 다 참고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되고 하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걸 참고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걸 이제 이해하고 쓴 거라는 거를 이제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가져온 코드고 어디서 가져온 함수고. 근데 아마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3시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수업 시간이랑 같은데요. 1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로.